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구형이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오는 13일 추가 기일을 열어 결심 공판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김병기,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언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임조혜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구형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서증 조사만 10시간 넘게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법정 필리버스터를 연상시켰는데요. 이렇게까지 길게 시간을 끌어가는 이유, 좀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사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진술들을 동원해보고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것이 변호인의 의무이자 권리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피로감이 좀 상담합니다. 어제 최후 공판 기일이 잡혀 있었고요. 특검 측의 구형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이 마무리하는 절차가 진행 예정이었는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하루 안에 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평가도 가능한데 지금 일단 어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구형까지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네. 결국 서증조사만 하다가 하루가 다 지났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서증조사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게 되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만 해도 몇 시간 동안 서증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 정도가 된다면 사실상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거나 고의적으로 좀 사안을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고요.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양형에 참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일단 지기현 재판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절차상의 만족감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 추후에 있을 절차상 진행 과정에 대한 또 다른 이의 제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이 지금 단계마다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이 있었던 만큼 다음 공판 기일에는 그래도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재판부가 결국 추가 기일을 잡았습니다. 오늘 13일 결심 공판 다시 열기로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제 서증 조사에 약 6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도 좀 이와 비슷한 장시간 대응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미 예상되는 바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증조사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이 서증조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판의 말미에 이루어져야 되는 필수적인 그런 절차는 맞습니다. 이 증거들을 제출하고 그 목록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떤 취지에서 제출하는 것인지를 구두로 언급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는 이제 그런 절차인데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 이 과정이 6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이미 예고를 하고 있는 만큼 네. 다음번 공판도 9시 반부터 이제 이른 시간부터 시작이 되지만 적어도 오전 그리고 점심 이후에 오후 동안은 서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검 측의 구형량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고 이후에 변호인단의 어떤 최후 진술 그리고 이제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까지 있게 된다면은 다음번 공판 역시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발언 시간을 좀 제한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적인 것으로 좀 돌아가 보자면 네. 재판장은 굉장히 폭넓은 소송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량이 굉장히 넓게 부여되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재판의 어떤 신속성이나 경제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반복되는 주장을 계속한다거나 이미 핵심을 언급이 됐는데도 빙빙 돌려서 다른 사안을 얘기하면 재판장이 발언을 제지하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 진술을 하거나 최후 변론을 할 때도 시간 제한을 두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하는데요. 법적으로 보자면은 발언 시간을 제한할 그럴 권한을 재판장이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이미 한 차례 어떤 절차상의 만족감을 위해서라도 별도로 발언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한 만큼 어떤 발언 기회는 충분히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다음번 공판에는 반드시 끝내겠다라고 또 언급을 한 만큼 만약 마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시간이 지연된다면 어느 정도 제한을 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증거조사 절차를 다시 되돌아보면요. 재판부와 변호인단 사이의 신경전도 눈에 띄었습니다. 지규현 재판장이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을 향해서 징징대지 말라라고 질책하기도 했는데 이런 장면들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법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 전후 사장을 좀 보자면 김용현 전 장관의 이제 변호인 측에서 이제 서류 같은 부분을 복사해 왔는데 이게 일부 모자라서 재판부에만 제공이 되고 특검 측에는 제공이 되지 못한 겁니다. 이제 복사를 추가로 해오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라고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측에서 이야기를 하자 그럼 준비가 된 사람부터 하자라고 또 특검 측이 제시를 하면서 네. 좀 이제 일종의 말싸움 내지는 기싸움으로 볼 만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에서도 좀 일침을 한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을 향해서 지금 준비가 덜 됐다면 양해를 구해야지 이렇게 언성을 높일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대로 준비가 될 필요성이 있었다. 아무리 지금 시간이 촉박했다고 해도 준비 부족은 안 된다라는 취지였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도 지금 우리가 징징댄다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좀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복사본이 다행히 도착은 했고요. 그 다음에 재판은 이제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사실 국민들에게 녹화 중계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고 법정 내의 상황이 모두 이제 기록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피로감도 좀 상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어느 수위의 구형이 내놓느냐로 모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만큼 구형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에서 좀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도 궁금한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 같은 경우는 이 법정형이 이미 내란의 우두머리죄는 굉장히 높게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선택지가 이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에 이 노역형은 배제하는 무기금고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 구형이다라고 해서 실제 선고될 수 있는 구형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네. 다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측면이라거나 나아가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만약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그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하는 것이 어떤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사형을 어떤 구형할 가능성도 점쳐지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문제될 만한 부분은 결국 최후 진술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네. 있는데요. 구형을 듣고 난 다음에 결국 피고인들이 모두 최후 진술 기회를 얻게 될 텐데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나 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되고 있는 일명 체포방해 혐의의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예측되는 내용은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당시 거대 야당의 어떤 독주를 막기 위한 경고성이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계엄이었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까 싶고 내란죄라는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되는데 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라는 점 이 정도를 다시 한번 직접 언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정치권 수사 쪽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경찰은 김병기 의원 또 강선우 의원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자 2명이 돈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요. 이제 김 의원 부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미 그 일명 탄원서라고 하죠. 김병기 의원에게 이제 돈을 건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탄원서 작성자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찰에서 어떤 그 혐의들을 모두 인정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소환 조사가 임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일단 이런 탄원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제출한 내용들의 어떤 사실관계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그 답변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압수물 분석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김병기 의원의 이제 부부에게 다시 소환을 통해서 이 압수물을 통해서 확인한 그런 물적 증거들 그리고 이미 탄원서 작성자들로부터 받은 그 사실관계 내용들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워낙 여러 가지 혐의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매일매일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사의 그 범위도 방대하고 기간도 좀 상당 부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운데 김병기 의원 차남의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청탁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청탁이 거절되자 보복성 질의까지 준비했다라는 진술도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법적으로는 좀 어떤 문제일까요? 물론 현재 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이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해 보이고요. 네. 다만 이렇게 본인의 자녀에 대한 취업 청탁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일종의 폭넓게 보자면 보복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취업 청탁과 같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뇌물죄 같은 부분이 이전에도 이 국회의원들에게 적용됐던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녀라고 한다면 이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부모님과 경제 공동체라는 걸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취직을 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아 쓰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취업 청탁을 통해서 결국 자녀가 취업을 하고 월급을 받는다면 그 돈이 부모님에게 뇌물로서 전달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본인의 지위를 활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누군가에게 강요하거나 시켰다면 직권 남용 등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실제로 취업 청탁이 있었는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일종의 폭넓은 보급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부터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선우 의원 관련 수사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김경 서울시의원 12일에 오전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 시의원은 돈을 건넸지만 이후 돌려받았다라는 자술서를 낸 반면에 강선우 의원 측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해서 지금 입장이 엇갈립니다. 귀국 이후에 수사에서 핵심 쟁점 뭐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네. 내가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지금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상의하는 녹취록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선우 의원 측에서는 돈을 받지도 않았다. 그래서 돌려줄 것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진술이 일부 변한 것으로 보이고요.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 수사기관의 자술서라는 형식으로 일단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 돈을 주었다가 이제 돌려받았다라는 취지로 또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앞뒤가 이 진술자들 간에 말이 안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진실과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수사기관에서는 이들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고 그리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제시함으로써 누구 말이 지금 신빙성이 높은 것인지 때로는 누구 말이 지금 거짓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 이 부분을 선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싶고 지금 김경시 의원이 12일 입국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입국 즉시 바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명 텔레그램 메신저를 지금 삭제했다 다시 가입했다 내지는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런 의혹들을 불실시키기 위해서라도 빠른 조사, 증거 확보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어제 시작됐는데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앞서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좀 어떤 부분을 다시 중점적으로 심리를 하게 될까요? 세기의 이혼이 이제 뭐 4라운드다라는 이야기 평가도 가능한데요. 일단 이 항소심 법원에서 1조 3,800억 원이라는 이제 막대한 재산 분할이 인정이 되었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됨으로써 다시 고등법원으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이 재산분할 액수를 놓고 다시 한번 이제 양측이 법적으로 공방을 이어가게 되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이 파기환송했던 그 내용들을 보자면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부분이 결국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노소영 관장의 이 SK 이 회사 자체, 이 기업 자체의 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이 노소영 관장이 SK 측의 어떤 기여한 부분, 특히 SK 주식을 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더해서 이 재산분할에 포함이 된다면 어느 정도 부분까지가 인정이 될지 그 기여도에 대한 조정이 상당 부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아마도 본인의 기여도를 좀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장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이 기여도를 낮출 만한 부분들을 또 강력하게 언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 이야기까지 이 시간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